감동 돋보기 시청자 여러분은 한국에서 살면서 어떤 점이 가장 편하다고 느끼시나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언제 어디든 터지는 빵빵한 인터넷이나 손만 까딱해서 클릭하면 밤에 주문한 것이 새벽에 오는 초고속 배송 같은 것이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이미 한국의 인프라에 익숙해진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특별한가 싶고 당연한 것이라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반지의 제왕 영화에서 나오는 넓디 넓은 뉴질랜드에 살다가 한국에 오게 된 소녀는 이런 문화를 처음 접하게 되면서 한국의 편리함에 놀랐다고 하는데요. 고도로 발달된 한국의 인프라를 경험하고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효율성을 경험한 사연자가 있습니다. 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살고 있는 윌로우라고 하고 학교에서 다양한 행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지인의 소개로 운이 좋게 국제학교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한국인의 소개로 이번에 한국 여행까지 갔다 오게 되었거든요. 제 한국 여행 이야기 전에 저의 경력과 한국 친구를 만나게 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요. 제가 근무했던 곳은 오클랜드의 국제학교였는데요. 매년 수십 명씩 전 세계 유명 대학 합격생을 배출하면서 이곳 뉴질랜드에서는 명문대 진학을 위해서는 오클랜드 국제학교를 다녀야 할 정도라고 했어요. 듣기로는 한국의 서울대학교에도 꽤 많은 학생을 합격시켰다고 해요. 게다가 2020년에는 매년 학업 성취도로 학교를 평가하는 뉴질랜드 크림슨 랭킹에서 이 학교가 명문 고등학교 1순위에 올랐고 뉴질랜드 헤럴드 신문에도 크게 나면서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런 쟁쟁하던 학교가 문을 닫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저도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었답니다. 이미 선생님들은 하나 둘씩 떠나고 있었고요. 저 역시 운영상의 이유로 아예 폐교되기 전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학교였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유학생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되면서 더 이상 학교 유지가 힘들어 문을 닫게 된 것이죠. 교육 프로그램도 좋고 인기도 좋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근무했을 당시에 오클랜드 국제학교에서는 특히 한국 유학생이 많았어요. 유학생 신상이나 연락과 관련한 행정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 한국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기도 했고 아무래도 한국 유학생들 덕분에 한국 교사인 박지영이라는 친구와 자주 대화하게 되었죠. 지영이도 정규직이었다기보다 임신과 출산으로 공백이 생긴 자리에 잠시 근무한 것이었습니다. 지영은 한국에서 한국사를 전공한 친구인데 취업을 위해 호주로 왔다가 뉴질랜드까지 이민을 왔대요. 뉴질랜드의 유명 교육대학인 메시대학교의 교사과정을 이수하고 풀타임 교사로 근무하다가 더 깊은 공부를 위해 다시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중이었죠. 지영이와 대화를 하면서 한국 학생들의 학구열이 높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클랜드 국제학교는 다양한 나라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많다 보니 나라마다 아이들의 공부하는 태도가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지영이를 통해 한국 학생 이야기를 더 자주 들었어요. 지영이가 한국 학생들의 논술을 평가할 때면 점수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영이의 섣부른 조언에 상처를 받아 불편함을 표시하는 학생도 있었거든요. 또 수업 내용이나 학점을 받아들이지 못해 갑론을 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 유학생들은 그런 거 없이 수긍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자기가 받은 성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신뢰가 큰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지영이의 한국사 수업이 수업 종료 종이 쳤는데도 수업이 이어진 날이 있었어요. 저도 그날이 똑똑히 기억납니다. 한국사는 한국 유학생 모두 전문가가 되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모국어 과목이다 보니 선생님과 학생의 치열한 지적 토론을 벌이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던 거죠. 어찌나 주장이 팽팽했던지 다음 수업 시간이 시작되었는데도 토론은 끝날 줄 몰랐어요. 지영이는 학생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자기가 배운 역사 이야기를 최대한 사실로 전달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반론 제기가 있어 아주 진땀을 뺐다지 뭐예요. 그래도 한국 학생들이 예의가 바르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은 것이 그 지친 논쟁을 더 이어나갈 수 있었음에도 학생들은 눈치껏 선생님의 자존심이 다칠세라 조금씩 물러나 주었다고 해요. 정말이지 한국 아이들은 학구열과 예의 밸런스가 아주 좋은 학생들입니다. 가끔 미국 고교 수업 뉴스를 들으면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는 선생님의 수업에 다리를 책상에 얹는 등 불쾌한 행동을 하거나 끝까지 선생님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 선생님에 대한 예우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지켜본 뉴질랜드의 교사라는 직업은 응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사들은 3년마다 교사 자격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지금은 많이 간소화되었지만 예전에는 각 항목마다 수업평가나 수업계획표, 연수 기록 등 같은 증빙 서류를 매년 냈다고 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국제학교 선생님이라는 그럴듯한 타이틀이었지만 사실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그리고 감성노동이 합쳐진 고된 직업이었습니다. 지영이는 교사라는 직업은 가르치는 보람으로 하는 일이지 월급이나 근무 환경으로 보면 추천할 직업이 못 된다고 했죠. 그녀는 힘들 때마다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계약직이고 나이도 비슷해서 우리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학교와 수업 이야기도 자주 나누었고요. 특히 저는 유학생들이 필요한 서류를 한국에 보내는 일을 많이 하면서 한국 이야기도 자연스레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지영이가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저 역시 곧 폐쇄할 학교의 행정 업무가 줄어들다 보니 비슷한 시기에 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영이는 이참에 잠시 한국의 부모님을 만나고 올 예정인데 같이 한국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비록 겨울이지만 한국의 겨울은 여행 다니기엔 크게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동안 들었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보니 기대도 되었고 종종 지영이가 하는 한국 얘기가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참에 내 눈으로 확인도 해보고 싶었고 무엇보다 요즘 핫하다는 한류의 근원지를 간다는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한국에 오게 되었지만 안 왔으면 후회했을 만큼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게다가 지영이네 집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서 저의 한국 여행은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거죠. 한국 가정에서 머물면서 여행하는 것, 그게 진짜 한국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영이가 살던 곳은 한국의 수원이라는 곳인데 공항에서도 한참을 가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사진으로만 봐왔던 인천대교의 모습을 보자 진짜 한국에 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놀란 점은 바로 인터넷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인터넷 속도는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국이 케이블을 빨리 깔았다 보니 최근에 더 고기능성 케이블을 설치한 나라가 당연히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사용 가능한 범위를 따지자면 한국이 무조건 1등이라고 봅니다. 제가 살던 뉴질랜드는 땅이 엄청 넓은 데다 남섬 쪽은 관광지라 인터넷이 거의 안 됩니다. 인프라가 안 되어 있다는 뜻이죠. 가면 와이파이가 한 칸 뗄까 말까 하거든요. 거기다 대도시를 조금 벗어나면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집이 오클랜드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도 인터넷이 잘 안 터져서 통신사를 투디그리 회사에서 보디폰 회사로 옮겨봤지만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을 할 때는 끊어지는 현상이 많아서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방문한 한국은 인터넷 천국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은 자동으로 한국 시간대에 맞춰졌고 공항을 구경하고 리무진을 탈 때까지 한 번도 인터넷이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는 늘 5칸이 빵빵하게 떠 있었죠. 놀라운 것은 리무진 버스 안에서도 인터넷이 팡팡 잘도 터지는 겁니다. 버스에 앉아 가족들에게 한국 도착 사실을 알려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였죠. 고속버스 안에 손님들 역시 에어팟을 끼고 자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이게 와이파이가 떠서 가능한 거잖아요. 지영이는 한국에선 웬만한 곳은 인터넷이 잘 뜬다고 했어요. 가게마다 인터넷 설치가 기본이고 공공장소에도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인프라를 누리고 사는구나 싶었죠. 지영이네 집은 수원에 있는 한 아파트였습니다. 마중 나온 지영이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곧장 집으로 올라갔는데 당황스럽게도 지영이 집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물론 실내 슬리퍼는 있었지만 신발을 벗는다는 게 영 적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발 먼지가 하나도 없는 집의 거실 바닥과 방들을 보니 청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영화에서 한국, 일본은 신발을 벗고 지내던데 진짜 동양 분위기가 그런 데서 나는 것 같았어요.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것은 금방 적응되었고 왠지 모를 시원함과 개운함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갑갑한 신발 없이 지내니 집이 더욱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지영과 서울 시내를 구경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저는 대중교통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나라는 난생 처음 봤어요. 지영이와 수원에서 빨간색 버스를 타고 서울의 사당역이란 곳에 도착했고 지도를 보니 그곳은 서울의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중간 지역이었습니다. 지하철로 오른쪽으로 가면 유명하다는 롯데타워를 보러 갈 수 있고 왼쪽으로 가면 난지 캠핑장 쪽으로 갈 수 있었죠.
그리고 가운데를 관통하면 서울역으로 진입해 종로나 젊음의 거리 홍대까지도 갈 수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특히 순환선인 2호선의 편리함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서울을 동그랗게 순환하면서 웬만한 유명한 곳은 다 정차하는 데다 주요 지점마다 다른 지하철역과 환승하면서 서울의 곳곳을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굳이 지하철을 타지 않더라도 서울 시내에서는 버스로 못 가는 곳이 없을 지경인데다 버스 정거장마다 디지털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버스가 얼마 뒤에 도착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잔여 좌석수가 표시되면서 다음에 올 버스가 혼잡한지 널널한지를 다 표시해 주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종종 지영이의 한국 이야기를 믿지 못하겠다고 한 말이 있었죠? 그건 바로 난방이 되는 버스 정거장입니다. 물론 지영이도 뉴질랜드 이민 오기 전에는 버스 정거장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다고 해요. 한국 사는 친구들을 통해 한국이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봤었죠. 한국에서 본 버스 정거장 중에는 엉덩이가 따뜻해지는 벤치가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굳이 저 차가운 곳에 왜 앉을까 싶은데 승용차에 있는 고급 기능처럼 따뜻해지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배차 간격이 긴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오래 서서 기다리기 힘들잖아요. 그런 면에서 온열 기능이 있는 벤치는 섬세한 배려가 묻어난다고 해야 할까요? 선진도시로의 모습이 하나씩 발견되더라고요. 우리는 서울의 맛집, 쇼핑, 한강까지 다 보고 매우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다시 귀가를 했습니다. 올 때와 같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사당역까지 갔고 그곳에서 빨간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버스를 타려고 줄을 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밤이 깊어 버스가 곧 끊어질 것 같은데 기다리고 있는 승객들은 너무 많아서 꽉꽉 끼어서 탄다고 하더라도 저까지 타기는 어려워 보였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줄은 빨리빨리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수원으로 가는 빨간색 버스가 거의 5분도 안 되어 한 대씩 오는 겁니다. 그렇게 긴 줄도 순식간에 줄어들더라고요. 지영이는 빨간색 버스를 광역버스라고 하는데 특히 우리가 탄 버스가 수원의 명물이라고 할 정도로 출퇴근 시간에 많이 배치되어 편리하다고 했어요. 게다가 심야에도 운행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통 심야버스는 요금을 추가로 내고 정해진 시간에 출발하는 것 아니었나요? 뉴질랜드에서는 먼 도시와 도시를 오갈 때 밤 12시부터 출발해서 새벽에야 도착하는 것을 심야버스라고 하는데 한국에는 이런 시내에도 심야버스가 있다고요? 지영은 한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오면서 잔업도 많고 저녁에 회식 문화도 발달되어 있어 늦은 시간까지 장사를 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그렇다 보니 귀갓길 대중교통도 뉴질랜드에 비해 월등히 발달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탄 버스는 새벽 2시까지도 자주 운행하고 새벽 2시부터 5시까지는 1시간에 한 2대 정도만 운행한다고 했어요. 그 정도면 심야버스가 아니고 24시간 운행버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뉴질랜드는 보통 버스도 20분 이상은 기다려야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함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한국 버스를 타니 알게 된 건데요. 한국은 버스 정거장에 대한 안내 방송을 모두 다 해준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시티존에 있는 몇 개의 버스만 안내 방송을 한다면 믿으실까요? 오클랜드 중심에서 외곽 쪽으로 가는 버스는 안내 방송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타는 사람들은 버스 기사님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디서 내리는지 기사님이 알게 해주어야 한다는 거죠. 지영이도 처음 오클랜드에 왔을 때 홈스테이를 했는데 그때도 학교 수업이 끝나고 홈스테이로 가려면 버스를 타야 했대요. 그런데 정거장 안내가 없어서 몇 번을 지나쳐서야 나중에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버스는 정거장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선다고 합니다. 한국 분들은 또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안 그래요. 네덜란드에서는 다른 탑승자들이 있어 그냥 타는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 혼자 있을 때 버스가 오면 내가 탄다고 버스에 손을 흔들어 주어야 선다고 해요. 아니 사람이 서 있는데 버스가 왜 안 서? 하고 지영이는 처음에 자기를 인종차별하는 줄 알았다고 해요. 뉴질랜드 사는 저는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만큼 한국의 대중교통이 선진화되었다는 것이죠. 한국의 버스는 놀랍게도 휴대폰 충전도 할 수 있습니다. 앞좌석 뒷부분에 충전기가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 USB 선만 있으면 버스 타는 내내 충전하며 갈 수 있거든요. 이런 기가 막힌 발상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수원에 도착해서도 광역버스와 시내버스들이 즐비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살던 뉴질랜드는 땅덩이가 넓은 허허벌판 같은 곳이라 절대 이렇게 될 수 없어요. 가까운 슈퍼에 가는 것도 30분씩 운전을 해야 가능합니다. 교회를 갈 때, 친척을 만나러 갈 때 차가 없으면 절대 갈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요, 한국은 마치 거미줄 마냥 모든 길에 대중교통이 다 운행합니다. 정말 완벽한 인프라라고 말해드리고 싶네요. 다음 날도 먼 거리 여행을 위해 새벽 일찍 나서는데 현관문 앞에 웬 박스가 많이 쌓여 있는 거였습니다. 지영이는 엄마가 주문한 택배 상자라면서 집 안으로 들여놓으면 된다고 했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어젯밤에도 우리가 가장 늦게 들어왔는데 그때도 현관에 이런 물건들은 없었고 지영이와 나온 시간이 오전 7시인데 그 사이에 물건이 배달될 리는 없다고 했죠. 다른 사람이 실수로 놓고 간 것이라 말했는데 지영이는 한국은 배달의 민족이라며 웃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한국은 전날 밤에 주문해도 새벽에 도착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식재료까지 모두 배달이 가능했죠. 뉴질랜드에서는 일주일에 2~3번씩 대형마트에 가서 차에 실어와야 했던 식료품들도 한국은 그냥 클릭 몇 번,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내일 아침 문 앞에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차를 끌기는커녕 집 밖에 나가지 않아도 순식간에 배달을 해주고 문 앞에 박스를 놓고 가더라도 이웃 주민들 그 누구도 훔쳐갈 생각조차 하질 않아요. 깜빡하고 택배 상자를 문 밖에 하루 종일 놔둬도 전혀 사라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택배를 문 앞에 그대로 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이 아니었으면 집 대문 앞에 택배가 방치되어 있으면 어느 순간 어딘가로 사라져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쯤 되면 제가 원래 살던 곳이 이상한 건지 한국인들이 너무 특이한 건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1층 현관으로 나오니 아파트 정원에서 웬 아저씨들이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아파트는 각 가정마다 돈을 걷어서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업체에서 웬만한 관리는 일임에서 다 맡아준다고 했어요. 아니, 돈 조금 내면 아파트의 모든 문제를 알아서 다 해결해준다고. 정말 뉴질랜드에는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거기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구역에 경비분들이 순찰까지 다니시면서 치안 관리까지 해주시는데 저는 처음에 경비가 있는 걸 보고 지영이가 상류층 주거지에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 혼자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일상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뉴질랜드 같았으면 운전하느라 지쳐서 이렇게 긴 글을 쓴 기력이 없을 텐데 편리했던 한국 덕분에 여행을 다녀와서도 이렇게 낱낱이 알려드릴 수 있었네요. 대단했던 한국의 인프라, 그 효율성으로 한국인이 시간을 더 잘 쓸 수 있게 되어 지금도 더욱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윌로우 씨가 말한 것처럼 한국인들이 대수롭지 않게 혹은 당연하게 여기는 여러 인프라는 개발도상국들 뿐만이 아니라 뉴질랜드처럼 나름 잘 산다는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특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연을 보니 참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면서 매사에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감동 돋보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뵐게요.